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세대 정책연구소의 랩 2050에서 일하고 있는 윤영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슬라이드를 보고서 막 제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박꿈에서 이제 주제를 저에게 이제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약간 그래도 연구원스럽게 포멀하게 이렇게 드린 주제는 청년 정치의 과소대표성의 현안과 대안, 뭐 이런 주제를 드렸었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저 상당히 온건한 사람이거든요. 온건한 사람이고 되게 그런 사람인데 마음속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깜짝 제목을 다시 준비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네, 제가 단 제목이에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지긋지긋한 꼰대 정치 좀 끝내자. 어떤 게 꼰대 정치냐? 이제부터 얘기해 볼게요. 근데 우리 이제 꼰대 정치를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정치가 무엇이냐예요. 여기 모이신 분들은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죠. 예. 그러면 정치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치가 뭐 정치학 교과서도 있고 뭐 여러 이론도 많지만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치란 그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예요. 도구. 우리의 문제. 예. 저 지금 이 자리에 오려고 저 사실 제주도 살거든요. 예. 지금 500km를 달려왔어요. 근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래요. 예. 15분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어요. 왜 이 자리에 왔냐? 정치가 왜 우리한테 중요하고 그리고 다음 총선에 그리고 우리의 이 정치적 국면에서 꼭 필요한 의제를 정말 얘기하고 싶은 의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물음인데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은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살던 동네의 도서관이에요. 정독도서관이라고 아주 유명한 도서관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넓은 잔디가 있어요. 근데 잔디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 말래요. 사람들은 그래도 들어가죠. 그래도 가끔 단속을 하면 못 들어가요. 제가 왜 잔디 못 들어가는 것에 불만이 있냐? 저는 두 아이의 양육자거든요. 두 아이의 양육자인데 애들이랑 다니다 보면은 놀이터가 없어요. 공터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특히 종로구에는 놀이터가 특히나 없어요. 왜 종로구에 놀이터가 별로 없는지 아세요? 종로구에 별로 아파트가 없어요. 예. 놀이터는 주로 아파트에 있거든요. 예. 단지형 아파트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독도서관은 굉장히 중요한 공공시설이고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이용하기 좋은 곳인데 이 넓은 공터에도 놀이터도 없고 그리고 잔디에도 잘 못 들어가게 해요. 눈치를 봐서 살살 들어가요. 그리고 어린이 서가를 들어가죠. 어린이 서가에 따로 영유아들이 분리된 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눈치를 보면서 그림책을 고르고 읽어주다가 쫓겨나요. 시끄럽게 한다고. 근데 저도 이제 요새 워낙 맘충, 파파충 이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조심조심하고 최대한 피해를 안 주려고 별 노력을 다하죠. 근데 그래도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이란 존재 자체가 원래 소리를 내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냥 이 사회에서 사람들의 불편을 끼치는 공간에서 우리가 빠져줘야 돼요. 그냥 아웃돼야 돼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좀 화났죠? 우리 아이들입니다. 네, 제주에 이 아이들 남겨두고 왔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왜 골랐냐면은 찾던 사진이 없어서 골랐어요. 제가 아이들이랑 다닐 때 정말 스트레스 받았던 지점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랑 골목길을 다닐 때 너무 위험했다는 것이에요. 아이들과 이면도로를 다닐 때 너무 위험해요. 차들이 별로 배려 없이 다녀요. 그래서 두 아이가 있잖아요. 큰 아이는 제 손을 잘 잡고 다녀요. 이 둘째 녀석 얼굴만 보도 각이 나오죠. 절대 제 손을 잡지 않아요. 사방팔방으로 막 뛰어가요. 난리가 나요. 그래서 얼굴 보니까 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아이를 이렇게 소개하는 게 미안해. 네. 여튼 근데 이게 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통계를 보면요,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아동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5위예요. 이 중에 60%는 보행자고요. 보행자 중에 상당수는 그런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 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어떤 사람들의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어떤 사람의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모인 목적이 그것이잖아요. 청년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정치라는 게 막 부상하고 얘기가 담론이 나왔을 때 제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애가 둘이 있기 때문에 육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기 시작하면 약간 청년과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결국 정치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예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무엇이 우리의 문제인가? 무엇이 정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가?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치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예요. 먼저 무슨 문제, 누구의 문제 해결하는 건 어려운 문제니까 어떻게부터 살펴보면요. 어떻게는 딱 두 가지예요. 법, 제도와 예산,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정치가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정치는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도구거든요. 1년에 470조 원이라는 국가 예산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각종 사회적 자원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법제도. 제가 최근에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시내 21에다가 기생충에 대한 이제 글을 한번 썼거든요. 근데 그 주제가 무엇이었냐면은 왜 한국에만 이 반지하에 이렇게 많이 사는가? 저는 그거를 기생충의 영화를 보고 그걸 번역하신 분의 말을 듣고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탐구를 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왜 한국에만 반지하에 많이 살고 있는지 알아요?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왜 그랬냐면은 법제도 때문이에요. 우리의 용적률 규제, 건물 높이는 규제가 지하에 들어가지 않아요. 지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를 만들면 만들수록 이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지하를 안 만들면 바보인 거예요. 집을 80채를 팔 것이냐 100채를 팔 것이냐 문제인데 자본가들은 100채를 팔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게 문제냐? 문제죠. 그것도 우리가 비판해야죠. 하지만 그런 법을 누가 만들었냐예요. 정치인들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수십만 명이 수십 년 동안 반지하에 산 거예요. 한국에서만. 정치가 우리의 문제에 너무나 무력하죠. 왜 그럴까요? 저는 정치가 현실의 문제에 무력한 거는 아까 어떻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의 문제를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정치가 누구를 대변하는가? 저는 그래서 이제 청년 정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청년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를 먼저 얘기할게요. 저는 청년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청년 정치를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청년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정치권에서 대표 의제가 되지 않는 사회가 진짜 청년 정치가 실현된 사회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버니 샌더스는 80살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버니 샌더스 지지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정치인이 80살이 넘어도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을 잘 대변할 수 있다면 상관없어요. 23, 20대, 30대 정치인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타인의 입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그건 정말 노력해야지만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정치인의 자격이 기성 정치인들 뛰어난 사람들 많아요. 저도 정치부 기자로 일해봤거든요. 굉장히 뛰어나요. 체력도 뛰어나고 뭐 잔머리도 정말 잘 돌아가고 막말도 잘하고 뭐 뛰어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런 것만 뛰어난 게 아니라 실제로 상당히 실력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도 있고 학습하는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 정치의 문제점이 뭐냐? 한국 정치인들의 문제점이 뭐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이해의 폭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의 폭이 왜 떨어지냐면은 한국에 굉장히 뿌리 깊은 문화와 관련이 있어요.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나중에 이어서 하고요. 요 사례로 한번 넘어가서 한국 정치가 그래도 과연 이전에도 그랬었나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 누구일 거라 생각하세요?
25살에 육군사관학교 입학하는데 4년 뒤에 대령이 되고요. 5년 뒤에 다시 장군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뭐 참모총장도 되고 국방부 장관도 돼요. 국방부 장관 49살. 상상할 수 있나요? 서종철이라는 그 박근혜 정부 초대 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친이 되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랬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 알만한 사람이에요. 네, 방금 맞추셨네요. 네. 김종인 씨예요. 네. 이 사람 지금 70살이 넘어도 여전히 그 불과 3, 4년 전까지 여당의 대표였죠. 야당의 대표였죠. 네. 최근까지 국회의원이었고요. 근데 이 사람 30살에 대통령 자문그룹을 운영했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이해찬 세대인데요. 예. 이해찬 씨예요. 이 사람은 52살에 국무총리라고 60대에는 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를 다 해본 사람이에요. 한국 사회가 과거엔 안 이랬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최근에 굉장히 인상 깊게 본 논문에서 발췌한 것인데요. 한국 정치는 17대 총선만 봐도 17대가 가운데 있는데요. 이게 제 앞에 있는 게 30대, 40대, 50대, 60대거든요. 30대가 상당히 국회에 진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18대 떨어지고 20대는 거의 씨가 마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17대의 40대, 50대 비율과 그리고 18대, 40대 비율은 상당 부분 유지를 하는데 19대, 50대 비율과 20대, 50대 비율은 압도적으로 증가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음 사례랑 같이 얘기해 보면요. 정치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50대, 지금의 50대의 비율은 국회 장악률인 83%보다 더 높은 86%, 한국 100대 기업의 임원 비율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이 지금의 50대들은 정말 이 모든 사회 영역에서 역대 어느 사회에서도 누리지 못했던 권력 독점을 누리고 있어요. 그 다음 세대한테 넘겨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 논문을 통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논증을 하는데요. 그 이전 세대도 이렇지 않았고 그리고 70년대생들도 그렇지 못했어요. 지금 386들은 일찍 권력을 독점하고 그리고 굉장히 안 놓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들이 과연 이 문제만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 정치를 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거를 그래도 많이 무력하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학자금 대출 금리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비교한 것이에요. 눈여겨봐야 할 점은 제가 학자금 대출을 2007, 8, 9 딱 저 때 받았거든요. 저 한 달에 10만 원 넘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10년, 11년도에 학자금 대출 금리가 뚝 떨어져요. 이거 왜 떨어졌는지 아세요? 네. 201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2011년도 3월에 학생들이 막 잡혀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광우병 촛불 집회와 재작년 최순실 촛불 집회 그 사이에 한국에 있었던 최대 규모의 시위는 등록금 집회였어요. 결국 그때 정치권에서 보여준 대응은 등록금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었어요. 대출을 늘려준 것이었죠. 네. 근데 대출이라도 늘리면서 대출 금리라도 깎아줬어요. 그나마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한 것인데 굉장히 타협적인 정책을 한 것이에요. 왜 이런 타협적인 정책을 했느냐? 그들의 정치 세력은 청년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학재단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등록금을 떨어뜨릴 수는 없었어요. 다만 등록금을 떨어뜨리지 않고서 청년들의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선 학자금 대출이라도 금리라도 싸게 해준 것이죠. 그게 지금 정치의 룰이었어요. 지금 더 퇴행했다고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청년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게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거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우상호 의원이시죠. 제 개인적인 호불호는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장하나 김광진 의원 같은 분이 청년 비례로 들어갔더니 청년 세대와 소통하지 않고 자기 의제만 다뤘다. 자, 이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완전 가짜 논리라고 생각해요. 가짜 뉴스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가짜 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정치라는 게 자기 의제를 다루고 결국 자기에게부터 확장해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거든요. 청년이 청년 정치, 청년 주제만 다룬다? 그때 뭐가 청년 주제인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386들이 많이 쓰는 논리 중에 하나가 우리는 20대 때 국가 의제를 다루고 통일을 다루고
투쟁해가지고 권력을 얻어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뭐 달라고 징징대지나 말고 너희들 투쟁해서 얻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치의 본질을 얘기할 때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정치는 다음 세대가 결국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게 그 다른 사람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이에요. 다음 세대가 우리의 이해를 너희들이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너 왜 징징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찰을 해야 할 문제예요. 내가 지금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성찰해야 할 문제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면 물러나야 되는 문제예요. 그게 바로 제가 초반에 얘기했었던 이 꼰대 정치예요. 그래서 저는 역설적이게도, 근데 여기 물론 이게 꼭 그렇게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좀 강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을 잘 소통하기 위한 그런 역할은 중요해요. 근데 청년 비례대표다, 청년 무슨 대표다, 이런 식의 네이밍이 붙는 이름들은 사실상 진정한 청년을 위한 직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있는 직책에 청년을 기용하는 게 청년 정책이에요. 청년 비례대표 만들지 말고 그냥 비례대표에 청년을 기용하는 게 청년 정책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누군가의 어려움이 나아질 수 있도록 누군가를 대변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게 정치이고, 근데 그 고민하는 지점에서도 분명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거는 무슨 사진이냐면요, 대학교 기숙사를 신축한다고 하니까 주변의 임대업자들이 반대하는 현장이에요. 이렇게 서로 간에 이익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이때 누구를 대변해야 할 것인가, 그게 각자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숙제인 거죠. 물론 모두가 여기 들어갈 청년을 대변할 필요는 없어요. 누구는 여기 임대인도 대변해야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누가 더 절실한 문제인가를 판단했을 때 누구를 대변하는 사람이 다수가 되어야 되느냐 문제예요. 지금은 저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보다는 저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저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은 사회, 그리고 이 위계 문화가 몸에 배지 않은 사회를 지향하고, 저희 최근에 보자가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사실 너무 역겨운 장면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아니 정치인 국회의원들이 그냥 그 기사 앞에 두고 막 발톱을 깎고 있고 발 올려놓고 막 이런 게 일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해야 할 거는 그 기본적인 일상의 소소한 위계 문화예요. 왜 일상의 소소한 위계 문화가 왜 중요하냐면은 한국 사회에서 일상의 소소한 위계 문화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변하는 감수성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나이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대변하는 감수성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위계 문화에 대한 저항이 저는 지금 제가 청년 정치를 주장하는 이유고, 저에게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영감을 준 분들이에요. 이분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라고 29살에 미국 하원 의원이 돼서 지금 그린 뉴딜이라는 국가적 아젠다를 주장하고 있는 분이죠. 미국 정치는 이 코르테즈가 경륜이 부족하다, 아직 아는 것도 별로 없다, 이렇다고 무시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옳다면 실력 있는 분들은 저 사람을 지원해줘요. 우리 청년 정치에도 그런 게 필요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분은 15살에 중국 정부에 맞서 홍콩에 국가 윤리 교육을 폐지시키는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항림사조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그리고 18살 때에는 홍콩의 우산 시위를 주도했었죠. 그리고 우산 시위를 주도하고 그 주인공이 됐는데 갑자기 항림사조를 해체해요. 본인이 만든 단체를 해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치권에 나가기 위해서였어요. 출마하겠다고. 이 사람이 연설할 때 넷플릭스에서 제가 이 사람의 다큐를 봤는데, 연설할 때 정말 많이 넷플릭스에서 주목하는 장면이 뭔지 아세요? 18살의 청년 활동가가 제일
뜨겁게 부르짖고 넷플릭스에서도 계속 그 장면을 반복해서 재생하는 장면이, 여러분 이 문제를 결코 다음 세대한테 넘기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홍콩 시민들의 민주주의 그리고 참정권은 이 문제를 결코 다음 세대에 넘기면 안 된다. 우리 세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18살이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치란 그런 거예요.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정치예요. 18살이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저는 그래서 좀 쑥스럽지만 우리의 미래가 이 방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까지 발표였습니다.